여러분은 혹시 글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 같은 것 말고요. 짧은 글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만 읽을 수 있는 비밀 일기 같은 것이요. 아니면 수필 같은 것도 있겠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만의 역사, 히스토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위인들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위인전기 같은 거라도 써서 남겨주는데 나는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단순히 그런 이유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남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늘더라고요. 또 누가 합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분이 나중에 멋진 작가가 되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작품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읽어보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희경 작가의 연미와 유미입니다. 이 소설은 서로 다른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같은 부모에게서 나와도 다들 천차만별이라던데 이 두 자매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미와 유미, 은희경. 뉴카슬은 조용한 곳이다. 단조롭고 아름답다. 이곳에 온 지 1년 만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조용한 장소라는 것을. 기숙사에 들어서면 언제나 우편함으로 먼저 눈이 간다. 내게 오는 편지는 대부분 엄마가 보내는 안부 편지이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김치 없이 먹는 밥이 오죽하려마는 건강을 생각해서 잘 먹어라. 마지막에는 언제나 사귀는 남자는 없냐는 말로 끝난다. 혼자 먼 이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 따위는 없다. 언니가 대학원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다. 아버지는 언니가 교수나 의사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언니가 평범한 여자 대학에 진학했을 때 아버지의 꿈은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4년 뒤 언니는 인류대학의 대학원에 합격했다. 아버지는 꿈을 되찾았다. 그 대학원은 언니를 버리고 군대로 떠나버린 남자가 다니던 대학이었다. 몇 달 뒤인가 복학생이 된 그 남자와 식당 앞에서 마주쳤지만 언니는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른 조교들과 함께 교수 식당으로 들어갔다. 엄마의 편지에는 이따금 언니의 소식도 들어있다. 형부의 병원은 돈을 잘 벌어들이는 모양이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간 조카는 영어 회화를 곧잘 한다고 한다. 한국에 나오면 함께 영어로 말해보라고 엄마는 손자를 대견해야 한다. 교수도 의사도 되지 못했지만 언니는 여전히 부모의 자랑이다. 언니에게서 직접 편지가 오는 일은 없다. 대신 1년에 3번씩 돈을 붙여온다. 내 생일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돈을 보내는 것은 언니다운 발상이다. 내 생일은 10월이다. 크리스마스에 돈을 받으면 10달이 지나야 다시 언니로부터 돈이 온다. 언니는 중간에 한 번 더 돈을 보내기 위해 5월 어린이날을 택한 것이다. 내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세상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언니의 방식이다. 나는 아버지가 붙여주는 돈을 무척 아껴 쓴다. 30이 되어서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참담하다.
이곳에 온 지도 3년이 되었는데 매해 새 학기마다 우울해진다. 등록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고 나면 언제나 티셔츠가 식은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도 늘 죄책감이 든다. 내 자신이 말라가는 고목에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찐득이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언니가 붙여주는 돈은 그렇지 않다. 한꺼번에 써버린다. 버버리 매장에 가서 코트를 사거나 기숙사 친구들에게 한턱 낸다. 이태리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다. 절대 생활비로 쓰지 않는다. 언니가 내게 음식과 옷을 주었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방학에 스페인 여행을 가는 것도 언니의 돈을 쓰기 위해서이다. 그룹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에서는 인원이 차지 않으면 출발 직전 절반 가격에 티켓을 판다.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내온 언니 돈으로 티켓을 샀다. 내일이면 나는 스페인에 있을 것이다. 여행을 간다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뉴카슬의 흐린 날씨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뿐이다. 밝은 햇살 아래라고 해서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를 본 지가 꽤 오래되었다. 모자를 하나 샀다. 그런지 스타일의 흰 모자이다. 하얀 테두리 띠에는 손톱만한 푸른 물방울이 사선으로 흩어져 있다. 모자를 흔들면 물방울이 내 손등 위에 튀어와 박힐 것 같다. 선명한 푸른 물방울. 재킷을 벗어 옷장에 건다. 모자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다. 0181-759-2424. 적힌 것은 그것뿐이다. 기억이 없는 전화번호이다. 지역번호도 낯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국 어딘가에서 전화를 걸어올 사람이란 없다. 룸메이트 중 누군가의 책상 위로 갈 메모가 잘못 놓여진 것이 틀림없다. 나는 메모지를 방 한가운데의 공용 메모판에 붙여둔다. 형부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밤늦게이다. 나는 누군지 빨리 알아채지 못한다. 형부는 미안해한다. 전화도 처음 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지? 라고 텔레비전 연속극 속의 형부들처럼 말한다. 언니네 가족은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 지난 2월에도 여행사를 통해 유럽 그룹 여행을 했다. 영국도 거쳐갔다. 나는 그 사실을 서울과의 유일한 통로인 엄마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처제, 언니 오늘 도착했지? 언니가 또 영국에 왔나? 왜? 전화를 끊으면서 형부는 덧붙인다. 참, 지난번에 오데코롱은 잘 받았어. 언니는 지난번 영국에 왔을 때 하루 동안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모양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서는 형부에게 남성용 오데코롱을 주었다. 내가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커피 주전자를 불에 얻는다. 물이 끓는 소리와 창밖의 빗소리가 뒤섞인다. 나는 메모판 앞으로 간다. 메모는 내가 코르크핀으로 꽂아놓은 그대로이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다. 내일 아침에 걸어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오전에 공항으로 가야 하니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두어야겠다. 나는 레인지의 불을 꺼버린다. 이불 속에 누워서 메모지에 있던 낯선 전화번호를 생각한다. 2424라고? 한국에서 이런 번호는 이삿짐 센터이다. 언니와 이삿짐은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언니가 이사를 했을 리는 없다. 방이 6개나 되는 집을 놔두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자 엄마는 결혼이 더 급하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주저앉겠거니 하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다. 언니 아닌 내가 교수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기는 아버지가 더 했다.
26살 가을과 겨울에 걸쳐 나는 선을 11번이나 보았다. 대부분 서울에서 선을 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셨다. 내 자취방에서 주무시진 않았다. 방이 6개 있는 언니네 집으로 가셨다. 선 보는 자리에 언니를 대동하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기대대로 언니는 늘 자리를 빛냈다. 미인인데다 교양이 있었다. 상대방 자리에서는 언니 칭찬이 먼저 나왔다. 엄마는 인류대학 대학원을 나왔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남편이 병원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내 모습은 빛을 잃은 낫달처럼 테두리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의례 상대 남자를 칭찬했다. 내가 싫다고 하면 뭘 믿고 그렇게 눈만 높냐며 조급해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도 꽤 많은 선을 본 뒤 결혼했다. 그때는 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고르고 고른 끝에 지금의 형부로 결정이 되자 만난 지 3달 만에 식을 올렸다. 언니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언니는 불완전한 선택은 하지 않는다. 형부는 가정적인 남자였다. 밖에 있을 때마다 매일 3-4번씩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꽃 배달 전화번호도 알았고 주말을 함께 시내 호텔에서 보내기도 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언니 부부는 가장 다정한 커플이었다. 언니는 스포츠 클럽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에도 나가지 않았다. 형부나 아이가 집에 오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혼자일 때는 언제나 자기 방에 처박혀 있었다.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언니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언니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자기 가족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결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내가 언니 집에서 머무는 2주일 동안 내게 말을 걸어온 것도 10번 정도밖에 안 되었다. 밥을 먹을 때 갈비찜이나 드름나물을 내 앞으로 옮겨 놓아주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도 몸에 밴 예의나 친절일 뿐이었다. 언니는 내가 대학원에서 전공을 영문학으로 바꿨다는 것도 몰랐다. 나도 언니의 석사 논문을 도서관에서 대출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759-2424는 호텔이었다. 히드로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세라톤 히드로 호텔. 그런데 이미 체크아웃된 뒤이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이마를 짚는다. 언니가 다시 연락을 할 때면 나는 이미 스페인에 있을 것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 언니가 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다. 기숙사 앞에서 한국인 친구와 마주쳤다. 모자 멋지다 얘. 어디 여행 가니? 그 애는 지난 학기에 뉴카슬 대학에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기숙사에 살지 않는다. 일주일에 40파운드 정도 하는 셋집을 구해 살고 있다. 공부는 잘 안 하지만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아는 것이 많은 애다. 스페인 그룹 여행이라고? 기대는 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일걸? 공항에 가서 줄을 서보니 정말로 까만 머리통은 나뿐이다. 그 애의 말이 맞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갑자기 기내가 시끄러워진다. 안경줄을 배꼽까지 내려뜨린 할아버지가 옆자리의 진주 목걸이를 한 할아버지에게 나이를 묻는다. 62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감탄한다. 좋은 나이요. 나는 67인데 내가 당신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요.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뒤 갑자기 더 늙은 기분이라는 할아버지는 아내가 그립지는 않다고 한다. 난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오. 평생 미워했지.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더 미워하게 되었어. 이 나이에 비로소 나를 혼자 남겨놓다니 참 그 여자다운 복수가 아니겠소. 늙어서까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독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진다.
언니가 내 결혼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은 뜻밖이었다. 마지막 선을 보고 온 날이었다. 상대는 고급 공무원 집안의 둘째 아들이고 치과 의사였다. 엄마는 이 집하고 사돈을 맺으면 아버지 사업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었다. 은행 지점장 때도 변호사 집안 때도 그랬다. 싫다고 하자 엄마는 화를 냈다. 늙어가는 부모 생각은 손톱만치도 하지 않는다고 내 속을 긁었다. 혹시 아들일까 싶어 다 늦게 나를 낳은 게 잘못이라고까지 했다. 나중에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어쩐지 끌리지 않는다고 더듬거렸더니 더욱 화를 냈다. 얘 좀 봐. 큰일 났네. 내가 나이가 적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었다. 나도 안정된 삶을 원할 나이였다. 드난사리 같은 자취생활이 지겨웠다. 이리저리 끌고 다닌 박스 속의 책들을 유리문이 달린 어엿한 책장에 넣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남자와 평생을 살 수는 없었다. 선본 남자들이 다 형편없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오히려 좋아졌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자동차나 컴퓨터 사양처럼 내 신상에 대해 길게 써놓은 뒤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상대 역시 나에 대해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보는 여자라면 바라는 것도 뻔할 거라고. 나는 엄마는 내가 아무하고든 결혼만 했으면 싶은 거냐고 대들었다. 언니가 끼어든 것은 그때였다. 결혼은 아무나 하고 하는 거야.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두 사람 각자의 계산은 모두 끝났다. 합산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할 일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다.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감정이란 변하고 사라지는 거야. 결혼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 언니는 아무 남자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하고 내가 비꼬았다. 언니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지. 사람이란 다 다르니까. 다시 교양 있는 무관심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결혼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무렵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언니가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던 해에 나는 12살이었다. 언니의 입시 뒷바라지가 끝나서 홀가분해진 엄마는 늘 집을 비웠다. 이제 집에서 엄마가 신경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오곤 했다. 식탁에 차려진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 엄마와 언니가 밉다는 일기를 썼다가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골목에서부터 뛰었다. 엄마가 집에 있을까 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초인종을 10번쯤 눌러본 다음에는 언제나 필통에서 열쇠를 꺼내야 했다. 27살 여름은 내 삶 중 가장 외로운 때였다. 한 학기쯤 연장하여 논문을 제대로 써볼 욕심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2년이면 내 뒷바라지에서 벗어나리라고 믿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한 기간 안에 나는 졸업을 했다. 그러고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2시간짜리 강의 하나 얻을 수 없었다. 주어진 일이라고는 2가지뿐이었다. 변두리 학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중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일과 선보는 일. 선보는 일마저 집어치우자 내 일과는 간단해졌다. 이틀은 학원에 나가고 나머지 닷새는 자취방에 틀어박혔다. 방에서 나는 내 석사 논문과 달력을 번갈아 노려보며 지냈다. 친구를 만나면 질투나 푸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혼자 있는 것은 넌더리가 낫다. 하지만
교통비나 커피값을 아껴야 했다. 장마가 끝나가던 어느 날 옛 애인을 만났다.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그는 여전히 멋있었다. 담배 필터에 닿는 그의 입술을 쳐다보았다. 불꽃을 매달고 있는 하얀 담배 종이가 따뜻해 보였다. 첫 키스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무심코 손을 들어 내 아랫입술을 만졌다. 그의 차가 다리를 지나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그가 말했다. 영국 간다는 소식 들었어. 너는 잘 해낼 거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제일 멋졌다. 끝내 키스는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작별의 키스도 있는 법인데. 그날 밤 2시간이나 울었다.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키스를 원했다. 그것이 우리의 만남이 다시 지속되리라는 징표일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바에야 그 마음을 들키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들켰더라면 그가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도 들었다. 어떻게 했으면 상황을 돌이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련인 모양이다. 9월에 뉴카슬로 떠날 때는 서울에 아무 미련도 없었다. 뉴카슬엔 언제나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그래서 폭우만 아니면 그냥 맞고 다닌다. 겨울에는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낸다. 오후 3시 반이면 해가 진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밤 11시까지 해가 떠 있어 정신을 괴롭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1년을 떠올렸다. 그 곰팡내 나는 일상, 희망 없는 자가 게으름에 익숙해져 갈 때의 허튼 웃음, 그것은 의도가 있는 빈둥거림과는 달랐다. 다시는 그런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기숙사에서도 나는 빨리 적응했다. 한 동에 6명이 정원이지만 우리 동에는 모두 5명이 살았다. 다 영국인이고 한 명만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서 왔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2개씩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다. 밥은 각자 해먹었다. 2대의 냉장고에 오븐과 토스터, 주방시설도 나쁘지 않았다. 영국 애들은 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편이었다. 늘 설거지감을 담가 놓았다. 반면 아프리카에는 예의 바르고 깔끔했다. 자기 나라에서 상류층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섞여 사는 생활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편견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타인강 위의 뉴카슬이 좋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밤마다 탱고와 지루박을 추며 논다. 나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다. 언니는 2월에 하루 동안 어디를 갔던 것일까? 왜 영국에 다시 왔을까? 확실한 것은 언니가 나를 만나러 영국에 온 건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다. 무질서하게 꽂혀있는 엽서 중에서 몇 장을 고른다. 나는 기념 엽서를 보낼 만한 주소 하나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산다.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 들어있는 엽서이다. 여자의 붉은 치마와 남자의 날씬한 검은 조끼에는 세틴을 입혀놓았다. 붉은 치맛단 속에 겹겹이 달려있는 검붉은 레이스도 진짜 레이스다. 입체 엽서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입이 찢어질 듯이 웃으며 나를 보고 있다. 언제부터 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나는 이곳에 주소를 내리는 일에만 몰두했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없이 살았다. 영어가 늘지 않을까봐 한국 학생과는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관계로 지냈다. 온 거리가 무섭게 조용한 크리스마스 때는 혼자 성당에 갔다. 단지 영어를 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이유로. 한국말이 미치도록 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는 일부러 며칠씩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언제나 구석의 이방인이다.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리포트에 부닥쳐서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며 작년에 공부했던 노트를 다시 들춰봤는데 거기에조차 아직 모르는 게 많다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이 뛰어왔는데 마지막 숨을 토해내면서 바라보니 저만치에 있는 것이 꼬린 테이프가 아니라 막다른 벽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혼자 울던 날 엄마는 편지를 보내 내 나이가 곧 30이 된다거나 드디어 30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곤 했다. 얼마 전 나는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 욕조에 가슴팍을 3개 부딪혔다. 스페인 단체 여행이면 효도 관광일 거라고 말해주던 그 한국 친구가 그때도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저녁 6시 넘어서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가 무료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응급실에는 진짜 응급 환자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들어서 나는 심하게 아픈 척했다. 당직 의사는 젊고 미남인데 친절했다. 진찰받을 곳이 가슴이라는 걸 알자 그는 물었다. 여자 의사를 불러줄까요? 얼굴을 붉히며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지만 이상은 없었다. 미남 의사가 나와서 다시 증상을 물었다. 많이 아프냐고 물을 때는 마치 자기가 아프다는 듯이 얼굴까지 찡그렸다. 진통제를 쥐어주며 꼭 시간을 지켜 먹으라고 당부했다. 돌아갈 때는 한 손을 들어 보이며 씩 웃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멋진 모습이었다. 몇 발짝 가다가 돌아보니 놀랍게도 아직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대로 정말 다시 손을 쳐들어 주었다. 병원 뜰로 나온 뒤 나는 나무 밑등을 발로 찼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친절하다. 그것뿐이다. 정에 굶주린 사람처럼 굴 때 나 자신이 가장 싫다. 나라는 몸뚱이를 가죽재에 벗겨내서 길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싶다. 언니라면 훨씬 강하게 살 것이다. 아버지와 엄마가 옳다. 나는 언니보다 훨씬 못하다. 그날 밤 나는 한국 학생 하나가 서울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 같은 날 도착한 여학생이었다. 늘 이곳 날씨가 끔찍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애이다. 그 애는 콩나물국이나 수제비를 끓이는 일로 향수를 달랬다. 그런데 장을 보러 갔다가 몇 번이나 되돌아오곤 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었지만 폐점 시각에서 1분이 지나 있었다. 손을 뻗으면 집을 수 있는 거리에 사려는 물건이 있었지만 셔터가 내려졌다. 그 애는 도서관과 기숙사에서 초콜릿을 먹는 버릇이 생겼다. 떠날 때 보니 확실히 뚱뚱해져 있었다. 누군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울해진다. 영국 룸메이트가 나를 위로했다. 왜 미국으로 가지 않았니? 우리 영국인은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편이 못 돼. 하지만 다정함에 줄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외롭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애인의 꿈을 꾸고 깨어나 어둠 속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떠날 때와는 달리 조용하다. 기내등도 다 꺼져 있다. 나는 좌석 위의 조그만 등을 켜놓고 엽서를 쓴다. 엄마에게. 여기는 비행기 아니에요. 저는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 모두들 잠이 들어 있어서 조용조용 발을 뗀다. 안경줄을 늘어뜨린 할아버지와 진주 목걸이 할머니도 나란히 잠들어 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있다. 그동안 내게 온 전화 메모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우편물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제법 두툼한 서류 봉투이다. 나는 보낸 사람 주소를 읽는다. T.H. 곽 11 킹 스트리트 비스톤 노팅엄 NG 92
DL. 노팅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무개 역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온 우편물이다. 반쯤 뜯자 봉투 안에 들어있던 노트 귀퉁이가 보인다. 봉투를 거꾸로 쏟았더니 뭔가가 먼저 떨어져 나와서 발밑에 굴러간다. 언니 사진이다. 언니는 웃고 있다. 젊은 언니. 대학원 시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때 언니는 언제나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다. 싱그럽고도 애잔하게 출렁이던 언니의 긴 머리. 그것은 처녀의 상징처럼 정숙하게 보이기도 했다. 노트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견딜 수 없어집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던 때의 내 모습을 보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노트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본다. 비가 오고 있다. 바로 어제 스페인의 햇살을 보았지만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비 오는 뉴카슬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직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낸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다시 노트로 눈을 돌린다. 사진 속의 내 눈빛이 무엇을 생각하느라 그렇게 애틋하게 빛나며 반쯤 벌린 입술이 무슨 기억 때문에 미소 짓고 있겠습니까?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사진 속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당신이라는 세상까지 다 보입니다. 언제나 당신만을 바라보고 또 보여지기를 바라던 그 시절 내 사진 속 어딘가에는 이미 당신의 모습도 찍혀 있는 것입니다. 저 스웨터와 스카프, 당신이 좋아했던 옷입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드리워진 목걸이의 메달, 저것을 걸어주며 당신은 하트 오브 골드란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바람이 불던 봄날이라 저 머리핀을 꽂았던 것인데 그날 당신이 내게 프로방스의 소녀처럼 귀여워 보인다고 말하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추억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스웨터와 목걸이, 머리핀이 추억을 환기시키는 것일 뿐이라면 저 사진을 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들에 스친 당신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의 내 입술을 보면 그 입술에 닿는 당신의 숨결이 느껴져 내 팔엔 순식간에 잔털이 곤두섭니다. 사진 속의 내 목, 내 어깨, 그것을 보고 있자면 거기에 얼굴을 묻던 당신의 체중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몸이 긴장하던 것도요. 그때 내 모든 것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또 나는 들뜬 육체와 영혼 어디든지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머리를 빗다가도 문득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도 당신 냄새가 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가슴에 안겼던 내 몸을 두 팔로 쌓아나 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거추장스럽고 하찮던 내 몸이 당신에게로 가지를 달고 꽃을 피우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늦가을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바다를 그물로 건져 올린 듯한 햇살이 반짝반짝 나뭇가지 위에 출렁거렸습니다. 초록이 사라진 들은 온통 하얗게 억새가 뒤덮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는 소리 지르듯 우르르 일어났다가 이내 버림받은 여자처럼 기운 없이 돌아 누우며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앞서 걷던 당신이 갑자기 나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억새풀 안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신 가슴에 안기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나를 안아주고 있는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안겨 있으면 아무에게도 내가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전철이나 도서관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나는 전혀 남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늘 당신과만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생각뿐이었고 당신에게 보여질 나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당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볼까봐 부끄러워 이불 속에 들어가 속옷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차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면서 당신과 어떤 점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점에서 당신과 다르다거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서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운명이란 없는 거다. 운명적이라는 해석은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나를 안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에게 잡힌 내 손에서는 땀이 찐득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우리 사이의 허공을 무겁게 내리눌렀지요. 그런 다음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싸고는 무슨 말인가 하기 위해 천천히 입을 떼는 당신 눈 속의 갈망. 그래서 나는 불현듯 눈을 꼭 감고 마구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어요. 라며 그대로 당신 입술에 내 입술을 갖다 댔던 것입니다.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들에 나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마른 풀, 말라있는 땅, 하늘까지 건조한 무채색으로 흐리기만 한데 한가운데에서 겨울 해만이 흑백 사진에 컬러링을 한 것처럼 선명하고 동그란 빨간색으로 잉잉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밟으며 황량한 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있는 당신의 팔의 다정한 무게와 온기, 그것들을 더욱 가까이 실감하기 위해 나는 둥지에 주둥이를 문지르는 새처럼 이따금 당신 옷소매에 입맞추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왼팔로 내 눈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걸어봐. 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내가 이끄는 대로만 걸어가는 거야. 내가 웃으며 물었지요. 이제 난 영원히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겨울 들판에서 당신은 마술사처럼 내 귓불에 하얀 입김을 만들어 불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가 보여주는 세상만 보면서 내가 이끄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당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당신 팔을 들어서 두 눈을 가린 채 그렇게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어 걸음 더듬거렸지만 몇 걸음 후부터는 잘 걷게 되었지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통째로 당신이 내 인생을 가져가 버렸으면 싶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땅, 회색 하늘, 그리고 지상의 시간. 그것들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자기 가슴에 총을 쏴달라고 애인에게 애원하던 영화 속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그대로 나를 죽여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새벽에 깨어나면 언제나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당신의 웃는 모습이 똑똑히 보입니다. 그 당신이 입술을 움직여 내게 잘 잤냐고 말을 걸고 베개를 돋워주고 손가락으로 뺨을 건드립니다. 그렇게 당신과 새벽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이 창밖이 환해지고 아침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침이란 당신이 있는 세상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매번 버스 안에서 읽을 책을 챙겨 나오지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면 종점에 닿을 때까지도 당신 생각이 끝나지 않습니다. 종점에서 다시 버스를 돌려 타고 나오며 나는 당신을 생각할 시간이 길어져서 좋았습니다.
내 삶의 정면에 있는 것은 당신뿐이므로 다른 삶은 모두 곁가지입니다. 그런 일상사는 그때그때 대충 막아내버립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불꽃이 타들어가기 전까지는 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신 등에 떨어진 머리카락부터 떼줘야 하니까요. 바쁜 날도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부탁한 논문 자료를 11시에 만나 받기로 했고 2시에는 오래된 친구들끼리의 원래 모임이 있고 또 6시부터는 학과장님이 출판기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가 아버지 생신이라 선물도 사서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방 카운터에 자료만 맡겨 놓아달라고 하자 선배는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그 선배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습니다. 친구들도 화를 냈습니다. 예, 네가 석 달이나 안 나와서 벌금이 꽤 많아졌잖니? 오늘 그 벌금으로 우리 모두 영화 보기로 했는데 네가 안 나오면 어떡해? 전화기에 대고 미안하다고 쩔쩔매면서도 거울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잠자는데도 아직 무엇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왜 날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사무치고 당신 곁으로만 가기 위해 하루 종일 안달하는 걸까요? 내가 느끼는 모든 냄새나 소리까지 다 당신 쪽으로만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무엇이 있겠어? 하지만 그 생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신비와 달콤함, 거기에 경탄하고 경탄했던 시간들. 점점 당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 질투할 때, 보고 싶을 때, 그런 사랑은 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슬플 때의 사랑을 아십니까? 마치 견과류처럼 슬픔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말라가면서 달콤해지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우물 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물처럼 깊고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비현실적인 거리 바깥에 당신은 있음이니 그렇게나 내 속을 뚫고 들어와 있는데도 당신은 늘 비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때 당신은 마치 공연 중인 연극 배우이거나 심지어 전시 중인 사진 같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야 할 뿐 말을 걸거나 만지지는 못할 존재 말입니다. 내가 이따금 당신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옷깃을 만지지 않았던가요? 그것은 당신이 내 앞에 있다는 실감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지면 물살처럼 퍼지며 중심에서부터 뭉개져 사라져버릴 물 그림자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만져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것이라고 소리쳐 말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당신이 내게 왔었던가요? 꿈이라거나 거짓말이 아니고 생시에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건가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고 우긴다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상상 임신을 했던 여자처럼 허탈하지만 믿어야 하겠지요. 어차피 지상에 등재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당신과 나의 사랑.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혼자 수없이 뱉어놓고도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도정된 곡식 알처럼 매끄럽게 삼켜지지만 순간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는 거친 진실을 원했지요. 내가 당신의 균형 잡힌 삶을 난폭하게 허물고 도도한 감정의 물줄기에 경랑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나에게 속하지 않는 당신의 모든 것을 모조리 팽개쳐 버리기를.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당신은 붙잡지도 않았지요.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교정을 다 내려와서 교문 앞에 닿을 때까지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뛰어 돌아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채 씩씩거리며 서 있는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차분하게 말했지요.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용건이 있으면 나중에 와요. 나중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요? 제가 당신에게 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인지요? 당신에게 속할 수 있다면 당신의 환부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종양 같은 것이 되어서 당신을 오래오래 아프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달래느라 나에게 쩔쩔매고 배려하고 보살피겠지요. 진심입니다. 나는 빗장이 질러진 당신의 갈비뼈를 문처럼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그 속에 몸을 접고 웅크려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언지 돌이킬 수 없게 치닫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추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든 당신의 감정에 대한 불안이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하고도 견실한 내 삶의 둥지 속에서 금방이라도 벗겨져 나갈 듯한 자전거 체인처럼 불안한 잡음을 토해내면서 당신이라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푸집의 지붕 아래에서 내 영혼의 주소를 느꼈던 나를 용서하세요. 세상에 용서를 빌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군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내가 당신의 속옷을 빨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당신의 옷을 본 순간 그것을 내 손으로 빨아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속옷을. 그날 당신이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물었습니다. 너한테는 결혼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당신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당신이 그 말을 믿었나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당신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에 그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겉봉을 쓰려다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붙일 수 없는 주소. 지상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음악을 듣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5월이 기울면서 화사했던 봄꽃들의 색이 지저분하게 발해 있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복잡한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의 걸음을 애써 쫓아가다가 마주오는 사람들에 밀려 손을 놓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보며 아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는 놓칠세라 그 손바닥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울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낯빛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면서 퇴근하기에 설렁탕 그릇 속에 열심히 숟가락을 담가가며 씹혀지지 않는 밥알을 한사코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가 막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먹는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숟가락 안의 뜨거운 국물을 내려다보면서 두어 번 후후 부은 다음 국물의 흔들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수평을 유지하며 그것을 두 입술 사이에 옮겨 넣는 당신의 모습이 친구가 입안의 것을 삼킬 때
내 입에도 침이 고여왔습니다. 친구가 깍두기를 잡을 때 나는 그 붉은 덩어리를 입에 넣을 때까지 팔이 긋는 젓가락의 곡선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젓가락 끝에 묻은 고춧가루를 설렁탕 그릇에 담가 헹궈서 제자리에 놓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냅킨으로 친구가 입을 닦습니다. 당신이 입을 닦는 모습도 저렇게 느긋한 표정이었지요. 내게는 세상 모두가 당신입니다. 친구를 만나 위로를 얻으려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만나지 않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다고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위를 좀 크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집이라거나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같은 도시,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은 살아가고 나는 그 어딘가에 당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뒤나 1년 뒤가 아니고 10년이나 20년 뒤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만날 당신, 그 당신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지금 3주째 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밥솥이 가볍게 철컥 소리를 내더니 보온을 나타내는 초록빛 불이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소리인데도 권태롭고 적막하기만 한 방의 정적 속에서 그것은 제법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밥 한 공기를 퍼서 식탁 위에 놓은 다음 냉장고를 뒤져 김치와 먹다 남은 참치 통조림을 꺼냅니다. 그리고 젓가락 통과 함께 언제나 식탁 귀퉁이에 놓여있는 김통을 엽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식사 준비를 마친 나는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첫 술을 들어 올리자 밥알은 몇 알만 집힐 뿐 대부분이 젓가락 사이에서 낱낱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손에 힘을 주고 다시 밥알을 집어봅니다. 안 되겠습니다. 애써 다리에 힘을 주어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냉장고 안에 달걀 2알이 남아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붙이는데 소금통 구멍이 막혀서 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통도 제 나름대로 눅눅한 여름을 견뎌낸 쥐인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밥 먹었니? 뭐하고 있었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준다면 나는 고아원 아이처럼 감동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의 무엇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나는 웃어버립니다. 아직도 당신의 말투를 잊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했기에 나를 이렇게 철저히 길들였어요? 당신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은 모두 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5번곡 테이프까지 내다 버렸는데 말입니다. 더 견디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당신이 읽을 책을 사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 복사하고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우연인 듯 캠퍼스를 함께 걸어 올라가고 또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서 몇 사람 건너 앉아 술을 마시는 당신 얼굴을 훔쳐보며 멀리서 당신이 회를 집으면 초고추장을, 당신이 고기를 집으면 기름 소금을 당신 자리로 옮겨 놓으면서 그렇게라도 당신 곁가지를 얻어 가질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 것을 그랬나요? 내일 어머니가 올라오십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선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고르는데 오래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헌신적이 될 것이며 내 머릿속에는 세상에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행복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일 때 나는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했던 당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언니의 사진을 본다. 내 눈에도 이제 언니의 사진 속에 같이 찍혀 있는 시간들이 보인다. 언니의 둘레를 꽉 채우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도. 곽이라는 성은 흔한 성이 아니다. 언니는 대학 시절 방학 때 2번인가 집에 내려온 적이 있다. 그때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체부를 만나 언니에게 온 편지를 전해주곤 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성이 곽이었다. 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한 뒤 군대로 떠났던 남자이다. 다음날 나는 노팅엄으로 전보를 보낸다. T, H, 곽. 언니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115-725-0964 뉴카슬. 내 전보를 받고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짐작했던 그 남자이다. 그는 언니 부탁으로 노트를 보냈다고 말한다. 이틀 전에 언니는 서울로 돌아갔다면서. 언니가 영국에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5년 전부터 노팅엄에 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브리티시 에어라인 기내에서 우연히 언니를 만났다. 언니에게 명함을 주면서 그는 언니가 진짜 연락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히드로 세라톤 호텔에서 언니가 전화를 했을 때 그는 노팅엄으로 가는 교통편을 알려주었다. 그때도 언니가 정말로 오리라고 믿지는 않았다. 언니는 바로 다음 날 도착했다.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 생각이 들면 못 참거든요. 2월에 런던에 왔을 때도 혼자 바비칸 센터에 갔었어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었는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5번 협주곡이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발코니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이번에도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언니는 영화를 보고 오래된 성을 구경하고 책방에 갔다. 어떤 날은 콘티넨털 브렉퍼스트를 먹고 하루 종일 호텔에 처박혀 있었다. 노팅엄 대학에도 몇 번 갔지만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서울로 떠나면서 언니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문으로 들어가면서 손도 흔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돌아 나와 항공 가방 안에서 노트를 꺼냈다. 동생 칭찬을 여러 번 하더군요. 언니가요? 네, 자기하고 달라서 강하다고, 무엇든지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이죠. 나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한 가지 더 묻는다. 혹시 노트를 읽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언니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짐작이 안 가세요? 제 생각에는 그때 비행기 안에서 만났을 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중 한 사람 같아요. 그는 잠깐 말을 멈춘다. 언니가 조교일 때 그 교수 방에 있었죠. 지금은 교환 교수도 여기 노팅엄에 와 있어요. 다음 말은 약간 시니컬하게 뱉는다. 언니는 원래 아버지 같은 남자를 좋아했어요. 5월 5일, 언니는 여전히 돈을 붙여왔다. 6월 시험이 끝나고 나는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나는 언니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 엄마는 여전히 바쁘다. 불교 회관에 나가고 주부 대학에도 열심히 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을 씻기러 양로원에도 간다. 나 혼자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 국민학교 때처럼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친구들 소식을 들었다. 몇 명은 승진을 하고 몇 명은 아기 엄마가 되어 있다. 집안일이나 회사 일이나 한창 바쁠 나이라서 만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전화가 자주 통화 중이다. 옛 애인이 결혼했다는 것도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 모임에 나왔는데 뒷목이 접히고 배가 나와 있더라고 한다. 주된 화제는 돌 지난 아들과 얼마 전 바꾼 자동차였고 그에게는 시간을 살았다는 흔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는 터널을 통과한다. 내가 마지막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혼자 터널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올 때는 3시 되어 있다. 나는 3년 전 그 터널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다. 여전히 혼자이고 경제적 독립도 하지 못했다. 미망이나 외로움에 대해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언니에게 가끔 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받으면 몇 마디 하지 않고 전화기를 엄마에게 넘겨줘 버린다. 둘 다 노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언니는 요즘 입덧을 하고 있다. 오늘 엄마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언니에게 가져갈 여러 가지 김치를 담근다. 밑반찬도 만들었다. 저녁밥을 안 치며 엄마는 아버지 전화를 받는다. 내일 아침 8시 차표라고요? 하면서 나를 쳐다본다. 나도 함께 가게 돼 있다는 뜻이다. 된장국이 끓기 시작해서인지 갑자기 부엌이 너무 더운 것 같다. 답답하다. 나는 창문을 연다. 한여름에 입덧을 하니 안 그래도 꼬챙이 같은 몸이 얼마나 가시가 됐을지. 엄마가 혀를 친다. 첫애 때도 된장만 먹었는데 하면서 숟가락과 플라스틱 통을 들고 지하실로 가면서 소리친다. 국 넘치나 잘 봐라. 냉방장치가 잘 된 언니네 집에 들어서니 대번에 땀이 식는다. 엄마가 걱정하던 대로 언니는 얼굴빛이 좋지 않다. 살결이 흰 편이라 누렇게 뜨지는 않고 헬쓱하다. 입덧보다는 실연당한 여자 같아 보인다. 별일 없니? 3년 만에 만났어도 언니의 인사말은 똑같다.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 파출부에게 김치며 밑반찬의 보관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동안 언니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과일을 깎는다. 파출부의 대답이 뚱하다. 일일이 다짐을 두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금방 끝날 성 싶지 않다. 언니는 참외 하나를 다 깎고 나서 오렌지를 반으로 가른다. 딱딱한 껍질을 가르기 위해서 과일 칼에 힘을 준다. 여윈 손등에 파랗게 힘줄이 돋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 삶의 안간힘을 보는 듯하다. 그 노트 말이야. 말을 꺼내놓고도 내 목소리는 어색하게 흐려진다. 우리는 똑같은 모양의 오렌지를 반쪽씩 손에 들고 묵묵히 껍질을 벗기기 시작한다. 언니가 대답한다. 도로 집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 내리깐 눈은 계속 오렌지만 쳐다본다. 그때 생각했는데 상처나 치부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너뿐이더라. 나도 오렌지만 내려다보며 열심히 껍질을 벗긴다. 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그 노트 읽고 나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돌아왔는지 알아? 이상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나는 한사코 오렌지를 노려본다. 어릴 때부터 나는 뭔가 강한 것에 기대지 않으면 불안했어. 결혼한 다음에야 그런 것에서 놓여놨지. 결혼한 다음부터는 삶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 없이 나 혼자 살아온 셈이니까. 그것을 영국에 갔을 때 깨달았던 거야. 혼자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혼자가 될 수 있다면 결혼은 행복한 것이다.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 쪽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언니가 명랑한 소리를 낸다. 어머,
넌 오렌지 껍질을 세로로 벗기는구나. 나는 옆으로 벗기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과육을 입에 넣고 씹는다. 언니네 집에 다녀오고부터 나는 오렌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엄마는 서울로 떠나면서 말했다. 내일 어떻게 할래?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하지만 나는 지금 오렌지만 3개째 먹고 있다. 10월 27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는 30살이 되었다. 30살이 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나이나 마찬가지로 30도 외로운 나이이다. 뉴카슬이 세상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고독한 장소인 것처럼.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뉴카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오렌지 껍질을 세로로 벗기며 생각한다. 언니와 나는 다르다. 언니는 연미이고 나는 유미이다. 라고. 이 작품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연미와 유미라는 자매의 이름이 이 소설이 제일 마지막에서야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중간쯤까지 제가 읽었을 때 동생 유미의 지독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맞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중후반부터는 언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또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소설은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도 지독한 사랑을 갈구했던 언니 연미와 동생 유미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는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속으로 생각이 바뀌게 하니 생각할 게 많다는 뜻이고 이 소설이 그만큼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감상평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생과 언니의 감정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소설은 두 사람의 외로움과 사랑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서로 다르죠. 동생 유미의 외로움의 근원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뭉쳐져서 외로움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유미는 누군가의 사랑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 외로움이 있는 그대로 안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결혼이 동생에겐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해결책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다르죠.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동생보다 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내부에선 언제나 강한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강한 사랑, 그 껍질 속에서 온전히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사랑의 보호막이 되어줄 사랑이 끝내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언니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언니에게 사랑은 딱 한 번뿐이라고 말하죠. 언니가 동생에게 보낸 그 노트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사랑은 그 남자에게 남겨두고 자신은 그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결혼이란 피난처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잘했고 잘못했어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랑을 원하든 아님 결혼을 원하든 아님 그냥 견디어버리든 이것은 이 둘이 택한 삶의 방식일 뿐이니 그걸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언니는 자신의 치부라고 할 만한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있는 노트를 동생에게 주었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이 마지막까지 읽고서야 바뀐 이 소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초반엔 동생의 외로움, 중반엔 언니의 지독한 사랑,
그것 또한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안다지요. 이 소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를 왜 동생에게 주었을까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치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난 사람이 동생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늘 동생과 언니는 대면하면서 살아왔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자매라는 어떤 끈끈한 혈육의 정 외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성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언니와 동생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외로움이라는 어떤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 그것은 느껴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자신의 그 치열했던 사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를 동생에게만은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느낀 것은 이 소설은 언니와 나는 다르다. 언니는 연미이고 나는 유미이다. 라고 선언하는 마지막 줄처럼 두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외로움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희경 작가의 연미와 유미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Above the last breath winter left behind, green leaves are dancing in the light. My steps grow lighter on their own. The breeze that touches my nose tickles beneath the magnolia blooming at the corner. Someone's laughter drifts through the air. It feels like the whole street is singing. Spring has come upon the streets. Everything is waking up underneath the warm sunlight. I'm becoming new again. Walking down this road, I know the season's calling out to me. Standing on this spring road, I am happy right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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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ike the spring breeze. On every chair in front of the cafe, people's smiles are resting there. Pieces of sunlight through the trees gently land upon my shoulders. The weight of winter on my shoes. Today I can shake it all away. It feels like this street is holding me. Spring has come upon the streets. Everything is waking up underneath the warm sunlight. I'm
it softly on my palm. Spring enters into me. Color